요거를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왜 저거를 니들끼리 만드냐 뭐 이런 거예요? 기술력이 없는데 기술력이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망할 것이다. 왜냐?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가 없는 KF-21은 반쪽짜리 아닙니까? 플러스 수출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 한국 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신 김민석 위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연구위원이시자 에비에이션 위크의 특파원이시기도 맞습니다. 한데 사실 에비에이션 위크 저도 찾아보니까 항공 전문지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기 특히 이제 우리나라 항공, 특히 이제 KF-21 같은 단독 보도도 많이 하시고. 네,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KF-21을 제대로 알고 있었나, 잘못 알고 있었던 것도 굉장히 많아가지고 뉴스 몇 개를 저희가 펼쳐놓고 김민석 기자님과 좀 배워보려고 합니다. 네, 와이스트릿이 저를 찾아주셔서 오늘은 약간 익스클루시브한 컨텐츠가 많아요. 단독, 특정. 그것도 있고 기자분들이 사실 요즘 밀리터리가 잘 나오고 하니까 예. 저는 약간 이제 기자 입장에서 재밌고 좋은 기사를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 또 옛날에는 이런 생각 잘 안 했는데 투자를 좀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맞아요. 투자 판단을 할 때도 사실 반도체 주식이나 반도체 뉴스를 할 때 약간 걸러들어야 되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오늘은 밀리터리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걸러들을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잘 설명해 드리자 합니다. 팩트 체크하는 방법. 그럼요. 이거 중요합니다. 예. 김민석 특파원님이 쓰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KF-21 양산 1호기 공개 22일 만에 첫 비행 성공. 이게 4월 16일에 나온 기사인데 근데 이게 대단한 건가? 양산 1호기 공개가 됐는데 한 달도 안 돼서 첫 비행을 했다라는 게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네, 기존의 전투기랑 네. KF-21이 얼마나 다른지를 상징하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요? 사실은 이제 한국 정부라든가 아니면 카이는 요 행사에 대해서 아주 조촐하게 치를 예정이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밑에 사진 하나 보이시죠? 예. 요 사진이 제작사에서 제공한 사진이 아닙니다. 누가 찍은 거예요? 제가 예. 이제 그 협력하신 분이랑 같이 이제 사진가랑 해가지고 예. 찍어 난 거라서 요 사진을 이번에 처음 이야기를 하지만 제작사에서 받아갔어요. 이거를 그러면 사천에서 찍으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직접 가셔서? 제가 아니라 이제 저랑 협력하신 사진가 분이랑 가가지고. 또 이제 뭐 외신에 보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요때 행사를 너무 조촐하게 치러가지고 사실은 그 제작사 측에서도 요 사진이 없어서 제가 찍은 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산 1호기 출고식이 아니라 비행하는 거. 양산 출고식 이후에 실제 첫 비행. 네. 그 나름의 의미. 예, 예. 근데 이게 확인을 하고 추리를 해보니까 제가 단독 보도가 된 게 사실은 보도를 이거 하고 난 다음에 그 행사한 게 공개가 됐는데 예.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냐, 뭐 22일 정도 할 수 있지라고 그냥 만드신 분도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죠? 양산기 만들었으면 한 달 안에 띄우는 게 당연한 거지 이거? 였던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요거를 중요하게 하고 이제 단독 보도를 한 이유가 다른 경쟁 기종들은 만들고 나서 띄우는데 1년 이상 걸렸다. 예? 근데 우리는 그게 더 이해가 안 가는데? 왜냐면 양산기라는 건 이게 완전히 완벽하게 프로덕션 라인에서 이제 거의 오류가 없어야 됩니다. 그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은 패치를 하면 되지만 비행기는 패치를 할 수 없어요. 뭐 요새 그렇죠, 테슬라 자동차는 뭐 오류가 있으면 뭐 업데이트 한다는데 아직은 무기에서는 그렇게 되는 게 없어요. 이게 잘못 터져버리면 안 되고 어디에서 이상한 데 갖다 박으면 안 되고 하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쓰던 KF-21은 시제기라서 공군이 소유한 게 아니고 지금 여기 날아다니는 이 사진에 있는 비행기는 이제 공군이 이거 인수를 합니다. 아하. 인수를 할 때 검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되는데 요걸 22일 만에 끝냈다는 거는 이제 경쟁기종, 그 경쟁기종이라는 건 유럽이나 미국에서 비슷한 걸 만들 때 짧으면 뭐 그래도 6개월에서 이제 9개월, 길면 1년 반이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들어 놓고 이제 검사를 해보니까 버그가 있어서 수정해야 돼. 뭐 이런 식으로 1년 반이 걸린 게 스웨덴 사례가 있고 버그가 이런 게 없더라도 조심조심해서 해야 되는데 우리는 워낙 시제기랑 그다음에 양산기가 차이가 없었고 완성도가 높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그러니까 헷갈리시는 분들이 설명을 해드리면 양산 1호기 출고식을 했다라는 건 우리가 왜 승용차 출고하면 현대차나 기아차 공장에서 나오고
이제 주문한 사람한테 차를 갖다 주는 거고 주문한 사람이 차를 받아서 내가 외관 보고 이거 인수할지 말지를 결정하잖아요. 사인하잖아요. 예. 이것처럼 그러면 이제 공군 입장에서 처음으로 받아가지고 공군이 처음으로 띄웠다라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항공 우주가 예, 아니라. 예. 그래서 요게 대해서 이제 왜 이렇게 빨리 할 수 있냐 또 한 가지 비밀인데 요게 약 10년 전의 사실입니다. 그냥 보시기에 그냥 컴퓨터로 비행기 설계하고 있네 이러지만 요게 굉장히 희귀하고 중요한 겁니다. 왜냐? 그래요? 전투기 개발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KF-21은 21세기 중반에 처음 나온 신규 전투기예요. 이 말인 즉슨 라팔, 유로파이터, 그리펜, 심지어 F-22까지 그 설계를 시작한 데는 30년 전이었다. 그때는 컴퓨터가 뭐였다? 윈도우 95도 없었다. 그래서 그 비행기들이 CAD라든가 이런 걸 쓰지 않은 건 쓰지 않은 건 쓰긴 CAD는 썼는데 오래 전에 있었죠. 썼긴 썼는데 이게 카타에라고 하는 프로그램인데 이게 그 프랑스에서 만든 항공기라든가 프로그램 전용 설계하는 프로그램인데 요거를 전면적으로 쓴 것들이 뭐 날고기는 F-22, F-35 요 정도만 들어가고 F-35 정도가 아니면 이렇게 디지털로 처음에 그러니까 실제로 만들어서 띄워보기 전에 뭐 오류를 검사하거나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거나 이렇게를 못했어요. 그래서 세계 두 번째의 디지털 전투기. 뭐 옛날에 메타버스 같은 게 유행했고 예, 지금도 데이터가 중요하니까 뭐 가상 환경을 구축해야지 뭐 실제로 하는 걸 시뮬레이션 한다. 요런 게 적용된 비행기가 지금 KF-21이 제일 싸고 좋은 거다. F-35도 이런 걸 적용을 했는데 F-35나 KF-22 다른 거는 F-35는 존재하지 않는 성능과 존재하지 않는 기능을 추가하려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추가해도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로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너무 크고 복잡하다. 근데 KF-21은 아주 적정 기술이라 해야 되죠.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기술과 능력으로 최신 소프트웨어라든가 개발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난이도는 낮고 그다음에 그 성공과 검증할 수 있는 툴은 높아지는 게 이 아주 균형이 잡혀진다. 그래서 22일 만에 이렇게 비행한 것이 중요하다. 근데 사실 만드는 분들도 이렇게까지 중요할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남들이 다 이 정도로 만들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80년대, 90년대 우리랑 경쟁 기종 만든 애들은 지금도 잘 팔리긴 하지만 그 만들 때는 뭐 만들다 보니까 뭐가 이상해서 추락도 하고 그랬는데 1600회에 달하는 시험 비행에서 KF-21이 추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고도 안 났어요. 이거는 요렇게 디지털 트윈이라 해가지고 미리 제작을 하기 전부터 정밀하게 이게 날아가면 어떤 효과가 나겠구나 이런 것들 해석하고 약간 메타버스라고 하긴 그렇고 이제 디지털 트윈이 맞는데 맞아요. 그 디지털 트윈이 잘 이해가 하신다면 이제 뭐 도시계획할 때 가상의 도시를 하나 세워가지고 이걸 만들면 다 해보고 뭐 교통이 얼마나 체증되는지 하는 것처럼 전투기도 똑같이 설계했다. 그리고 요렇게 설계하는 게 최신 유행인데 전투기라는 건 만드는데 굉장히 오래 걸려서 KF-21만큼 최신 기술로 설계에 적용한 거 없다. F-35보다도 최신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또 완벽주의. 특히 사실 그게 중요하기는 한데 그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외국 애들은 출고식하고 나서 1년 넘게 지나야 비행기를 띄울 수 있어서 3년이 넘게 못 띄웠어? 막 이랬던 경우가 있었고. 그래서 튀르키 칸 전투기라고 KF-21의 경쟁자가 있어요. 걔는 우리보다 늦게 시작했는데 이런 노하우가 없어가지고 지금 어떻게 했냐면 비행기를 한 대 만들어서 띄웠어요. 띄워보니까 이거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새로 비행기를 하나 더 만들어야 돼요. 다시 날개를 조금 더 깎고 어디 빼오고 이런 걸 해서 다시 만들었어요. 그래서 KF-21보다 1년 늦게 나왔는데 KF-21은 시험 비행을 1600회 할 동안 튀르키예 비행기는 한 번밖에 못했어요. 왜냐? 한 번 띄워보니까 이거는 이걸 다시 만들어야겠다 하고 날개를 깎고 변신하고 해서 올해 다시 띄웁니다. 그러니까 그게 개발 기간도 늘어나는 거고 돈도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근데 이거를 또 미리 사전에 그 계획을 디지털 트윈으로 여러 번 검증하고 계획대로 진행이 될수록 비용도 또 세이브할 수 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거 그 설계를 하고 있던 메인 치프 디자이너라든가 엔지니어 분들이랑 제가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 사석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엔지니어라든가 이제 그 항공과학자의 기준으로서는 더 좋고 더 성능이 좋고 더 멋지고 그다음에 더 성능이 최고로 만들고 싶은데 나라의 운명이 걸려 있으니까 개인적인 호기심이라든가 욕심보다 성공 가능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굉장히 집중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조금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덥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엔지니어 입장에서 욕심. 그거는 이제 뭐 6세대 전투기 좀 이따도 이야기했습니다만 또 그걸로 하면 되는 거니까. 맞습니다. 진짜 완벽했다. 대단하다라는 이야기 그 생각밖에 안 듭니다. 요것도 사실은
김민석 특파원의 기사이기도 한데 단독 보도였어요. 예. 이거는 3월 말쯤에 나온 거예요. 네. 근데 초기 양산부 6대 전량기 복좌형 2명 타는 걸로 네. 생산을 한다라는 거였는데 저도 이게 이거 원래 그 시제기도 복좌형이었으니까 양산도 다 복좌형으로 2명 타는 걸로 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은 그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뭐였던 거예요? 일단 원래는 전투기가 생산할 때 초기형은 단좌형이 먼저예요. 일반적으로요? 네, 모든 전투기 기본은 단좌형입니다. 아주 예외가 2인승만 생산하는 전투기나 이런 것들 빼고는 원래 복좌형은 그 훈련용 전투 임무에 투입하지 않아요. 그래요? 혼자 타는 걸로만 실전에 투입한다고요? 네, 실전에 투입하는 건 왜냐면 한 명이 타면 그 아무래도 더 멀리 가고 연료를 더 실으니까 더 가볍기 때문에 2명이 타는 거는 약간 그 비전투 임무 훈련에만 쓰는 걸로 2010년대까지는 그게 일반적이었다가 유일한 예외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F-15E 전투기라든가 FA-18E 뭐 이렇게 F 전투기 이런 게 있는데 예. 밤에 작전을 해야 될 때 한 명이 조종도 하고 무기도 조작하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추락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웨폰 시스템 오퍼레이터라 해가지고 무기만 전문으로 조작하는 사람들 이런 거 태우는 게 비행기가 몇 개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훈련도 하고 그런 그 무기 조작 작업도 하고 이거를 너무 중요시했기 때문에 초기 양산부는 6대가 복좌형 그리고 40대 중에서 20대 정도가 복좌형입니다. 초기 양산부. 그 이유는 이제 훈련을 빨리 해서 전력화를 빨리 하기 위한 겁니다. KF-22 이제부터 나오고 생산이 되면 원래 F5, F4 전투기를 몰고 있던 구형 전투기를 몰고 있던 조종사들이 전환 교육이라고는 해야 되는데 전투기가 생산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실전에 투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종사가 준비가 되어야 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구형 아반떼 타다가 갑자기 제네시스 G90 제일 큰 거 타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조종소에 앉아보면 아반떼가 아니라 티콜 타다가 제네시스로 가는 기분입니다. 그 정도예요? 예, 이 승차감 측면에서 사실 성능 측면에서는 더 심한데 전투기 승차감은 어떤지 진짜 궁금하다. 좌석의 폭과 크기가 일단 옛날 기준과 지금 기준은 다른 게 KF-21은 약간 상용차를 만드는 것처럼 전투기 조종사들 사이즈를 다 잰 다음에 거기서 어떤 최고 상위 그 플러스 마이너스 5%의 오차로 95%의 조종사들이 다 안정적으로 조작을 할 수 있게끔 위치라든가 이런 걸 다 설정을 해놨어요. 그래서 아주 편안합니다. 성능과 별개로. 이런 식으로 절개를 하고 아무튼 이런 거에 적응을 하는 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 복좌형을 타면서 훈련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만 빨리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 방위사업도 중요하지만 북한의 위협이나 이런 것도 중요해서 빨리 대체를 하고 이제 조종사들을 육성을 해야 돼서 일단 조종사 육성을 먼저 올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좌형이 중요하다. 2명씩 타서 같이 훈련하라고요? 네. 지금은 이제 훈련하는 용도인데 미래에는 뒤에 탄 사람이 약간 그 지휘관 같이 돼서 무인기라든가 이런 것들 다 지휘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러니까 드론 무인기들 같이 이제 편대 비행을 할 때 뒤에 있는 사람이 그걸 조종할 수 있는. 네, 그것도 방식으로. 이제 나중에 내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밌습니다. KF-21에 탑재할 공대공 미사일, 한국판 미티어를 이제 개발한다라는 건데, 근데 공대공 무기가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우리나라 건? 네,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만든 국산 무장은 공대지 무장밖에 없었는데 이게 결론적으로 차에 내비를 실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항공기 컴퓨터라는 거는 임무 컴퓨터, 비행지역 컴퓨터 이런 것들이 있고 이 무장과 그 인터페이스가 잘 있어야 되는데 사실상 이거 만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원래 있던 전투기 컴퓨터라든가 이런 무장 인터페이스랑 새로 만든 무기랑 통합하는 게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기술이라서 전투기를 만들어 본 사람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KF-22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그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은 충분했지만 요거를 비행기에 달아가지고 비행기에서 뭔가 포착하면 미사일이 가서 쏘게 하는 이런 연출이라든가 이런 조작이 어려웠는데 이제부터 뒤늦게 시작되었다. 라는 게 이게 좀 있고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가 많은데 이 일반인 기준에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전투기를 가지고 있어야만 이런 국내 개발이 가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일단은 차가 있어야 차의 달,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익스테리어 같은 것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미국산 전투기에 우리나라 미사일 다는 게 사실상 거의 불가능해요. 그렇죠. 안 달아주죠. 안 달아줄 뿐만 아니라 그걸 달기 위해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허가도 안 해줄 거고 우리가 무단으로 하면 이게 저작권 위반 이런 게 아니라 미군이 출동하고 그걸 다 유지부속, 수리부속 유지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KF-21이 완성되고 나서
국산 공대공 미사일, 적을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이 개발되고 있다. 이 내용입니다. 네. 근데 이제 궁금한 게 밀떡들은 이제 미티어라는 거 정말 잘 아시겠죠? 제일 유명한 공대공 미사일이잖아요. 우선은 그게 어떤 건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세요. 네, 일단 공대공 미사일이란 건 단거리랑 장거리가 있습니다. 예. 탑건 영화에서 맨날 봤을 때 막 그 조종사들이 막 저서 미사일 쏘고 하는 거 거의 다 단거리입니다. 왜냐? 장거리 미사일은 사실 너무 장거리이기 때문에 영화로 찍으면 이게 뭐 누가 뭘 쐈는지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가시거리 내, 그러니까 사람 눈이 보이는 20km 안에서 쓰는 미사일이 단거리 미사일, 예. 그거보다 넘은 가시거리 외, 그래서 BVR, 비욘드 비주얼 레인지라는 게 장거리 미사일인데, 영화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이 안 나오지만 사실 전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장거리 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 위치에 있는 한 100km, 200km 떨어져 있는 전투기에게 쏘는 장거리 미사일이요. 예, 그게 제일 중요하고, 전투기가 적이 눈에 보이기 전에 격추라는 그렇죠. 게 제일 중요하기 그렇죠. 때문에 둘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중요성은 이제 장거리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된 상태냐면 이게 차기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입니다. 국산이요? 예, 이것도 국산입니다. 일단 요거를 개발하는 거. 예, 2033년까지 개발하고 33년. 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현재 수입하고 있는 도미사일 미사일과 동급 이상의 성능으로 하고 적외선 추적입니다. 적의 그 열기도뿐만 아니라 형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형상을 보고 이게 약간 이제 비행기다, 아니면 미사일이다, 아니면 요게 약간 사람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더미를 놨다. 이것도 구별할 수 있는 걸로 합니다. 그냥 열 추적이 아니라 모양까지도 보고 그게 왜 그냥 텐트 쳐놓은 더미는 아닌지도 구분을 하고요. 예, 예. 그리고 요게 적이 옆으로 지나가면 이렇게 180도로 가거나 회전이 가능합니다. 쫓아간다. 예, 쫓아가는데 뒤에서 쏘는 게 제일 좋지만 옆에 있어도 옆에서 쏘면 비행기가 그렇죠. 알아서 옆으로 갑니다. 이게 사실은 에이스 컴백 같은 이제 네. 비행 시뮬레이션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옆으로 지나가는 거를 쏘면은 이거 그냥 이렇게 가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거를 꺾어서 지가 쫓아간다고요? 예, 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개발을 할 거다. 예, 맞습니다. 미티어는 지금 그 정도가 돼요? 미티어 같은 경우에는 옆에서 이제 이런 방향이 달라도 너무 먼 데서 쏘기 때문에 얘가 회피가 불가능한 게 있고, 이제 미티어로 이야기를 하면 요거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 가는 게 바로 미티어 미사일입니다. 요게 지금 현재 KF-22 수입한다는 미티어 미사일인데, 원래는 암람이라고 하는 미사일을 썼어요. 이거 생긴 게 거의 비슷한데 딱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네. 보시면 여기에 구멍이 2개 보이시는 게 네. 혹시 아시는가 모르겠어요. 저게 제트 엔진 같은 거예요? 덕티드 램젯이라는 엔진인데, 이게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로켓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암람 미사일, 미국산이라든가 이런 로켓 엔진을 해서 공기 흡입구가 없었는데, 뒤에서 그냥 추진체로만 가는 거. 네, 근데 이렇게 공기 흡입구를 단 거는 엔진을 설계를 새로 해가지고, 여기죠, 여기. 네, 공기흡입구. 네. 그래서 원래는 로켓에는 산화제랑 연소제라는 게 있습니다. 산화제가 뭐냐? 산소를 공급해 주는 그쵸. 거거든요. 근데 그 산화제 없이 그냥 가스만 생성되는 걸로 해서 산화제에 있을 공간에 연소제를 넣어가지고 얘가 엄청 더 오래. 멀리. 그러니까 미국산 암람보다 그 엔진을 연소할 수 있는 시간이 3배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진짜 제트기 엔진처럼 엔진 달고 가는 미사일이에요. 사실은 좀 다른데 그 만드는 회사는 일단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제 멀리서, 그러니까 200km 밖에 있는 적을 공격할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제작사의 주장입니다. 200km면은 거의 우리 입장에서 휴전선 안 넘고. 네, 평양에 있는 적을 전투기를. 파괴했습니다. 예. 야, 엄청난 건데. 예, 엄청난 것인데 문제는 이게 너무 비싸요. 한 40억에서 60억 가까이. 미사일 한 대가. 예. 한 대가. 예. 그래서 지금 이야기 나온 게 맨 처음에 이야기하신 한국산 미사일, 미티어 미사일 개발한다. 그러니까 미티어가 40억에서 60억 하는 거예요? 예. 근데 거기에 이 덕티드 램제트라는 예. 그 추진기관을 달아야 되는데 그것도 그러면 사올 수는 없는 거고. 그것도 국내 개발합니다. 램제트라는 것까지. 예, 요거를 제가 재미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뉴스 밑을 보면은 이게 사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우리가 개발할 거예요라고 밝혔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하나테크 아카데미 행사를 열고 요거에 대해서 공개를 했다는데, 네. 요 행간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가 만든다는 게 아니에요.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이제 예. 전혀 이제 악감정이 이런 건 전혀 없고 이제 팩트만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네네네. 행사가 어떻게 된 거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요거를 만들고 싶어 한다가 정답이에요.
저도 만들고 싶은데요. 네.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뉴스가 나오냐면 그 국방산업의 특징을 아셔야 됩니다. 국방과학연구소라는 조직이 있어요. 그 그쵸. 대한민국 현무 미사일 만들고 천궁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우리 흑표전투를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원천 기술 개발하는 거죠. IP를 가지고 있다 생각하시면 돼요. 예. 그래서 만약에 흑표전차를 수출하거나 천궁을 수출할 때 제작사인 LIG 넥슨이나 로템은 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에 기술료를 내요. 그죠. 그게 좀 비싸요. 거의 10%대 갈 수도 있어요. 여기는 이제 국책기관이니까 사실 그런 기술료 받아서 또 다른 또 기술을 연구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업체주도 개발한 무기 체계들이 있는데 호주에 수출한 AS-21 레드백 이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자기 돈 들여서 개발한 거고 KF-21은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서 한국우주산업이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그쵸. 업체주도 개발입니다. 네. 그런데 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은 그 정부 주도 개발이라 해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개발을 해요. 여기서 손잡고라고 표현이 있죠. 손잡고.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손잡고구나. 손잡고 만들고 싶다. 아니 아직 그런 파트너는 안 정해진 건데.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올해 결정한 예정입니다. 그럼 그게 LIG DNA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른 경쟁사가 될 수도 있는 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제가 손잡고 싶어요. 내 손을 잡아줘 이런 거니까.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어떻게 된 거냐면 미사일에는 레이더랑 추진기관이 있습니다. 전투기랑 비슷하게 레이더는 LIG DNA와 하나 시스템이 경쟁하고 있고 추진기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 로템이 경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경쟁사들이 국방과학기술연구소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더 잘 만들 수 있다. 나를 선택해달라. 이거를 국방과학연구소가 픽하면 그때부터 생산이 되는 거예요. 픽미업. 네, 그래서 서로가 기술력이 좋니 어떠니 이런 것들은 사실 보도에는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백그라운드를 알아야 돼요. 네, 안돼 이렇게 하면 사실 하나는 좋아합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랑합니다. 다만 팩트만 이야기하자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결정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경쟁을 해서 이기고 싶다 이런 내용인데 이것만 봐서는 사실 이런 방산의 그냥 구조라든가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은 앞으로 하나가 만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가지고 사실은 경쟁사들 입장에서는 또 이게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국방부 유튜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유튜브를 Y스트릿이 손잡고 제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거랑 비슷한 거다. 다만 왜 이런 것이 잘 알려지지 않았냐면 지금까지는 어땠냐면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천궁2 만들 때 어떤 회사를 만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기사를 저는 썼어요. 하지만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는 그 한 10년 됐어요. 그때는 방산이 이렇게 좀 주목이 안 받았는데 이 행사에서 제가 참석했을 때 그 산업부 기자님들이 50명 이상 오셔가지고 이제 산업부에서 방산이 차지한 게 굉장히 높아지고 사실은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이 미사일을 누가 어디랑 같이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경쟁 입찰이라든가 여론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요새 너무 중요하고 주목받으니까 여론전도 중요하구나. 예,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LIG DNA가 먼저 사실은 이 미사일에 대한 모형 만드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현대 로템이 제가 아까 전에 말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만든다는 덕티드 로켓에 대해서 아주 피튀기게 경쟁을 하고 있어요. 서로의 경쟁력이 좋다고 개인적으로 저한테도 이야기를 하고 제가 취재를 해보는데 아주 막상막하입니다. 지금 이 덕티드 로켓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미사일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그 우주랑도 많이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현대로템이 요 뒤에 있는 엔진 요거를 만드는 기술로 경쟁을 하고 나중에 이게 우주 쪽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이게 나중에 우주 산업에 또 쓰일 수 있으니까. 왜 이러냐면 덕티드 램젯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열도 엄청 건대야 되고 속도도 빠르고 구조가 복잡한 상태에서 잘 움직여야 하는데 이 기술을 축적하면 우주 비행기라든가 차세대 추진기관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되거든요. 지금은 미사일에 쓰이지만 20년 뒤에는 또 이제 응용하면 이제 서울에서 뉴욕까지 1시간 만에 한 비행기를 만들 때 이런 기술이 중요한 거네. 램제트. 밑에는 이건 뭐예요? 밑에도 램제트 추진기관입니다. 두 개인데 두 개로 이게 원래는 4개를 만들었는데 4개를 만드는 이유는 어느 방향으로 하든 공기를 잘 흡입해야 돼서 그런데 4개는 너무 많아가지고 줄인 게 2개입니다. 이렇게요? 이쪽에는 없어요? 비대칭? 비대칭이에요. 다 무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20년 전에는 4개를 붙여서 만드는데 이제는 2개로 줄여가지고 하는 게 유행입니다. 보통 우리가 공대공도 그렇고 미사일 그럼 요 뒤에서 이렇게 열기로만 쭉 뿜어져 나가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제트 엔진을 동원하는. 근데 이 기술을 또 국방과학연구소랑 손잡고 개발을 해 놓으면 그 민간 방산 업체가 또
이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또 네, 무궁무진하니까. 맞습니다. 네. 그래서 미사일 이런 개발이나 이런 거에서 뉴스가 나왔을 때 행간을 잘 보셔야지. 그러네. 요거 보고 이제 솔직히 진짜 말씀드리면 결정되었다, 선정되었다. 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아, 선정됐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요거를 좀 알아보시고 아. 이 섣부르게 이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고 싶다가 아니라 하게 됐다. 네. 그래서 구분을 해야 됩니다. 매출로 연결되었다, 계약을 했다. 요게 중요합니다. 그쵸. 예. 그래서 이 전문가의 해석이 또 중요합니다. 네. 이게 약간 이거 거의 뭐 축구 해설 듣는 것 같아요. 너무 네. 재밌다. 하지만 요런 거를 아실 때 사실 축구 보는 데는 별 필요 없는데 자기가 챔피언십 매니저를 한다. 이러면 이런 중요하죠. 지식이 중요하죠. 또 이제 투자자분들도 네.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네. 때문에. 네. 그 다음 기사 하나 볼게요. KF-21을 전력화하는데 이게 지연될 위기에 처했다. 공대지 조기 통합이 뭔가 문제다라는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공대지는 아까 직전까지 본 건 공대공 미티어였고 공대지를 사실은 먼저 개발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이게 조기 통합이 어렵다라는 게 공대지 포함된 게 이제 블록 2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블록 1은 이제 전투기만이었고 예. 블록 2가 공대지를 예. 포함하는 거였는데 이게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건 뭐예요? 결국 돈 때문입니까? 아니, 개발하다가 지금 이제 시험 비행을 하다가 추락을 해서 이제 추락을 했으니까 이거 만들지 말아야 되는 거 아니냐. 뭐가 추락을 했어요? 이 공대지 미사일이랑 미사일이죠. 깜짝 놀랐네. 예, 비행기가 아니고 어휴, 깜짝 놀랐네. 있는데 이게 또 참 복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잠시만요, 선생님. 제가 잘 몰라갖고 질문 드리겠는데 공대지는 원래 땅에다 떨어뜨리는 거니까 추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공대지 미사일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제 한국형 공대지 미사일이란 건 지금 LIG DNA가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엔진을 만들어요. 요 공대지 미사일은 이게 공대지 미사일이요? 예. 요거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IP를 가지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달고 요 체계 통합이나 이런 것들은 LIG DNA가 답니다. 꼭 그렇게 시키더라고요. 네. 꼭 싸움 붙게. 왜 그러냐면 그렇게 해야지 국방과학기술연구소 측면에서는 일을 좀 하는 게 첫 번째로 있고 이 우리 방산에 레거시가 있는 거예요. 레거시가 뭐냐면 원래는 대한민국의 모든 방산업체는 자기가 만들 수 있고 하는 일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현대로템은 탱크만 만들어. 넌 장갑차를 만들지 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만들어. 풍사는 폭탄을 만들어. 분업. 하는 게 정해져 있고 이 회사만 이 뭐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정해져 있어요. 리스크 관리를 하는 그런 분업 체계였던 거예요? 아니요. 리스크 관리보다는 독점을 좀 용인해 주는 겁니다. 아, 수익성이 안 되니까 네, 어차피 맞습니다. 마진도 많이 주지도 못했으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K방산 잘 나간 지 이제 몇 년이 안 됐고 그쵸. 저 같은 입장에서는 그 암흑과 같은 30년 그 저희 선배는 거의 50년 동안 봤다가 이제 말년 10년에 갑자기 좋아졌다고 표현을 하세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친한 친구 하나도 예전에 뭐 방산업체 다니다가 때려쳤거든요. 아, 여기는 미래가 없다. 답이 안 나오는 회사다 네. 이러면서. 아,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만 해도 이런 게 중요해서 독점을 하다가 이명박 정부 시절 때부터 이 계열화 전문화라는 제도가 폐지돼가지고 전투기를 만드는 업체도 헬기를 만들 수 있게 했고 전차를 만드는 업체도 장갑차를 만들 수 있게 됐는데 이걸 한 10년 정도 해보니까 경쟁이 너무 심한 거예요. 새로 신규 시장에 진입하려니까 업체들이 서로 싸워가지고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약간 눈치를 보고 있다. 더 하고 싶은데. 예, 그래서 조심조심 해가지고 하는데 옛날에는 저가 수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걸로 고통도 받았는데. 그래서 독점이 가능하게 구조를 만들어준 게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는 그 레거시라고 네. 표현해 주신 근데 거예요. 이 과정에서 요 미사일이 또 문제가 생긴 게 제가 앞서 말했듯이 LIG DNA랑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같이 만든다 했잖아요. 네네네. 요거를 좀 만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말씀하신 분들이 있었어요. 외국입니다, 외국. 외국에서요? 네. 뭐라고요? 왜 저거를 니들끼리 만드냐 뭐 이런 거예요? 기술력이 없는데 기술력이 있다고 이제 거짓말을 하는 거 아니냐. 이 미사일은 망할 것이다. 왜냐? 요게 최근 들어가지고 요런 미사일 종류가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좋습니다. 타우러스 인터내셔널이라고 해서 독일 회사가 만든 타우러스 미사일이 현재 대한민국이 쓰는 주력 공대지 미사일인데 요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도 지금 달라고 하고 비슷한 걸로 유럽에서 만드는 거라든가 미국에서 만드는 것들이 거의 연간 수요가 2-3천 발이 넘어요.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장입니다. 왜냐? 요즘에 대공 미사일이 너무 채워지고 천공 같은 게 너무 많아지니까 잘 나가니까. 전투기가 가까이 적진 가면 너무 위험해서 요런 미사일 같은 경우는 500km를 날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멀리서 떨어뜨려 놔야 지가 활공을 하면서 500km나 찾아가서 때려받고 전투기는 먼저 도망가고. 네, 예. 그래서 옆에 여기 사진 보시면
날개가 있는 게 그런 거죠. 예, 맞습니다. 80을 그래서 위해서. 500km를 날아갑니다. 서울에서 쏘면 이제 거의 북한 끝까지 가요. 요런 것들이 또 시장이 크다 보니까 해외 업체에서는 원래 장사가 잘 안 됐대.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안 됐을 때 요것도 이게 비사 같은 건데 해외 모 업체에서는 한국에다가 이제 생산 라인 이전해주고 지적재산권만 자기가 가지게 생산을 하자 뭐 이런 건데 우리가 거절했어요. 왜냐면 이게 지금 한 200대 정도 생산하는데 앞으로 6, 700대 많이 생산을 할 거거든요. 네. 이 시장을 해외에 주는 게 싫어가지고 그래서 아직도 그 해외 업체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외국산 미사일을 달면 KF-21이 더 잘 팔린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고 그거는 이제 외국 방산 기업이 네. 우리 거 달아야 니들 거 더 잘 팔려. 네. 제네시스에도 우리 부품을 넣어 막 이런 식으로. 네. 그리고 그 주장에 동의를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동의를 하신 분들은 어떤 게 있냐면 요 미사일이 2028년 12월에 개발이 완료되거든요. 28년도요? 예. 근데 이제 일부 기사에 보면 2032년도에 요게 완료된다고 생각하신 그 보도를 하신 분들이 있어요. 이게 말장난인데 4년 동안 생산을 해가지고 생산 시작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28년도부터 이제 이게 KF-20에 들어갈 거고 생산이 끝난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32년도에 이제 끝나는데 개발은 28년도에 끝내서 생산을 28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생산이 4년 걸려요? 네. 아니 무슨 뭐 저거 한 땀 한 땀 만들어 이렇게? 예, 한 땀마다 만듭니다. 모든 지금부터 제가 이야기한 모든 방산 무기들은 대량 생산하는 거 총알 정도밖에 없을걸요. 아, 야, 근데 이거 하나 만드는데 4년 걸린다고요? 하나가 아니겠습니다만. 200개를 만드는데 4년 걸린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이제 보시면 결국에는 니네들 만드는데 시간 오래 걸리고 니네들 실패를 할 거니까 수입을 해. 달리 보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지금이라도 당장 때려치워라. 이런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평소에 존경하고 이제 사랑하는 선배님들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외국 거 빨리 사다 써라. 네. 물론 이제 그분들의 생각도 있을 텐데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북한이라는 적이 있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의 미그기를 견제하려고 KF-21을 만든 게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그 우리 입장에서 보면 공대공보다 공대지가 확실히 더 중요한 건데 네. 공대지가 없는 KF-21은 반쪽짜리 아닙니까? 플러스 수출에도 막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타우러스 미사일이라 해가지고 독일에서 만든 미사일이 우크라이나에 이전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 만든 비슷한 미사일 스톰쉐도가 우크라이나 공군에 이전됐는데 독일이 수출 제한 조치를 거쳐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우리가 원할 때, 꼭 필요할 때 타우러스를 못 들여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수출을 할 때 타우러스를 못 끼고 간다. 그럼 공대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수출이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한국이 네. KF-21에 독일산 타우러스를 껴서 제3국에 팔려고 하는데 독일이 안 돼, 우리 건 너네 껴서 수출하지 마. 아니면 2배, 3배 줘. 라고 하면 우리는 거기 말 들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항공기는 아닌데 우리가 이제 방산 대박이라 이야기하는 K2 전차, 그 다음에 K9 자주포 원래 다 독일산 엔진과 변속기를 갔는데 중동 국가에 가려니까 수출을 안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막대한 돈을 들여서 국산화를 하고 이랬습니다. 조금 뒤늦게.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관리된 그 몇 가지 좀 복잡한 사정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팔다리가 다 우리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거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우리 걸 국산차 안 팔리니까 수입차 싸. 옛날에 그런 경우 있었으면 옛날에 네. 대우자동차도 스테이츠맨 뭐 이런 거 네, 맞습니다. 예. 디자인 수입해서 우리가 생산만 하고 네. 국산이라고 팔고 막 그런 네. 경우 있었어요. 예. 그것이 뭐 어떻게 보면 그 주장이 100% 틀렸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일단 동의하지 않고 사실은 매니아분들은 특정 기자분들이나 이런 기사분들을 항상 많이 와서 이제는 다 웬만한 분들은 아세요. 그런데 이제 처음 보시거나 방산에 이제 들어보신 분들은 이게 조금 또 이런 일이 있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면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21년도 서울 아덱스 그 전시회 때 KF-21에다가 타우러스를 낀 거라네요, 이게? 여기에 대해서 바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 사진에 대해서. 이 사진. 예. 요 사진 처음 나왔을 때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는 독일 애들이 낀 거예요? 말을- 모형. 모형이 사실은 요게 전시를 할 계획이 없었는데 예. 요 미사일이 원래 전시가 안 됐었어요. 요거. 어느 순간 전시가 됐습니다. 이거 바닥에다 놓은 거잖아요. 예. 누가 어느 순간 이걸 갖다 놔서 사실은 이걸 누가 갖다 놨는지 이 당시 현장에서 약간 소란이 있었다가 아니, 이게 엄밀히 말하면 장착이 아니라
그냥 옆에 슬쩍 갖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치우고 네. 국산 공대지 미사일, 아까 지난 빨간색 미사일이잖아요. 그거 네. 모형으로 교체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독일 타우러스 만드는 그 회사 이름이 뭐예요? 타우러스 인터내셔널입니다. 그 회사가 도발한 거네. 제네시스 신차 발표회 하는데 옆에다가 예. 미쉐린 타이어 갖다 놓은 네. 거예요. 아무튼 KF-21 모형 옆에다가 독일의 공대지 미사일을 갖다 놓고 사진을 찍어서 하여튼간 난리가 났다. 네, 그래서 요 같은 네. 경우에도 이제 그리고. 아직도 요게 좋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중동 수출 버전, 우리가 이제 KF-22 중동에 수출한 게 중요한데 중동에는 이 미사일 못 달아요. 왜 독일 업체가 중동에 팔면 안 돼요? 안 파는데요. 아니 뭐 유럽이랑 중동이랑 뭐 사이가 안 좋나? 왜 그래? 그 관점에서 사실은 독일이 무기 수출 금수 조치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가령 지금 사우디아라비아에 잠수함 수출 우리가 추진 중인데 독일은 수출 금지 조치를 내리고 전차도 독일이 사우디에 수출 금지 조치를 내렸어요. 그래요? 모르겠다. 이거는 뭐 외교적인 거나 정치적인 것까지 좀 살펴봐야겠으나. 이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잘 모르는 이슈가 있는데 예. 그 독일의 인권이라든가 이런 게 중요한데 사우디의 그 MBS 왕세장님이 빈살만. 네,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까슈코지라는 그 언론인 한 분을 약간 이제 좀 납치와 그래서 그것도 미국하고 이제 그 사우디 사이도 한동안 안 좋아졌었고. 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독일제 무기들의 이제 중동 수출이 매우 어렵습니다. 인권 문제 때문에. 예. 이게 사실 이게 뭐가 옳다 그러다 선악의 개념을 일단은 떠나서 근데 그게 우리한테는 또 큰 시장일 수 있으니 네. 우리 입장에서는 KF-21을 중동에 수출하는 게 좋은데 타우러스에만 너무 기대선 또 안 될 테고 그래서 국산 미사일이 자체 공대지 미사일이 있어야 한다. 네. 네. 근데 이게 또 생산이 다 되는 시기가 2032년? 네. 좀 시간이 좀 걸려요. 네, 맞습니다. 그럼 그 전까지는 KF-21에 타우러스가 됐든 슬램 ER, 네. 미국산이 됐든 공대지는 달아야 되잖아요. 당장은. 그거는 못합니다. 제일 빠른 게 2028년부터 달 수 있다. 그 전까지는 공대지가 아예 없는 비행기예요. 있는데 지금 여기 사진을 보시면 이제 유도폭탄에 달 수 있다. 지금 유도폭탄. 달려있는 녹색깔이 제이담이라는 유도폭탄입니다. 이것도 공대지예요? 예, 요거는 사거리가 한 20km 정도로 짧고 대신에 가격이 엄청 쌉니다. 사거리가 20km라는 건 KF-21이 공대 공미사일에 노출될 위험을 어느 정도 각오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위협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대공 미사일을 다 요격해버리고 난 다음에 공대지를 가서 떨어뜨려야 되는. 예. 그리고 요런 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지상 공격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말하는 거 말고도 LIG DNA라든가 이런 국내 업체에서 만드는 공대지 미사일이 아까 지난 빨간색 미사일 말고도 5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거 말고요? 네. 5종류요? 네. 공대지를? 네. 그것도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랑 LIG DNA가? 각각. 각각? 네. 이건 따로 노는 거예요? 예. 나 너랑 같이 안 해?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옛날에는 업체가 여유가 없어서 자체 예산으로 R&D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없었는데 돈이 없으니까. 이제 돈이 생겨가지고 요게 돼서 이제 모듈형 미사일이라는 이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번 주에 사실 제가 녹화 끝나고 부산에 출장에 갔는데 그 학회에서 또 그 회사들 발표를 하시기로 했어요. 제가 또 나중에 또 기사로 찾아보고 좋으면 또 와이스트리트에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모듈형이에요? 미사일이? 네, 맞습니다. 조립을 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는 미사일이에요? 네. 요즘 이야기하는 그 수류탄 같은 자탄을 수백 개 넣거나 아니면 저걸 지하를 관통할 수 있는 아주 뾰족하고 긴 탄들을 넣거나 심지어는 탄두만 가리키면 되는? 네, 심지어는 이제 미래에는 EMP 그러니까 전자기 충격으로 전자기를 마비시키는 이런 것도 넣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대지 미사일인데 몸체는 뭐 비슷하게 가지만 탄두를 EMP를 끼느냐 뭐를 끼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네. 거기다 이제 안에 탐색기라든가 이런 거 다 모듈화 시켜서 주문하는 대로 고객 주문에 따라서 사양을 맞춰주고 그리고 국내 수요도 하는 것들이 이제는 옛날에는 한국 방산의 약점이 R&D가 약했습니다. 그 국방과학 연구소가 아니면 시도를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이제는 업체 자체 R&D가 활발해졌다. 돈을 잘 벌어서. 역시 벌어야 됩니다. 많이 벌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게 결과가 나오는 2030년대 후반, 그러니까 2028년 이후부터는 이 자체 개발 무기에 대해서도 아주 많이 나온, 그러니까 업체들의 R&D 역량이 결실이 나온 게 나온 겁니다. 야, 이게 곳간에서 인심 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곳간이 가득 차야 그 다음에 차세대도 개발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런데 항상 또 우려하는 기사들이 많이 나와요. 그 유럽은
6세대 전투기를 이제 공동 개발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5세대 계획도 미정이다. KF-21이 4.5세대죠. 예. 근데 이게 이제 4.5세대 전투기를 공군에 막 인도하기 시작한 측면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게 좀 너무 앞서가는 건가? 아니면 벌써부터 우리는 좀 앞서가야 하는 건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도 사실 실제로 필요한 거랑 약간 그리고 업체 간의 자존심 싸움이 있습니다. 이 올해 Y스트릿에서 솔직하게 다 말씀드린 건데 네네네. 일단 세대부터 정리를 하고 가야겠죠. 예. 천천히 갑니다. 걸그룹 5세대, 6세대, 4세대 걸그룹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걸그룹. 네. 예, 걸그룹의 세대 구분과 전투기 세대 구분은 다릅니다. 이 세대 구분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제트 엔진을 단 전투기가 1세대거든요. 네. 그 이후에 어떤 전투기 새 제품이 나왔는데 이게 기존 거랑 비슷하거나 아니면 기존 거보다 약간 좋으면 같은 세대. 근데 새로운 게 나왔는데 이게 혁명적인 기능이라 새로운 신기술이 들어가서 이전 세대랑 완전히 구분된다 하면 이것을 다 다음 새로운 세대. 세대라고 해서 지금까지 서방 측 기준으로는 5개로 세대를 나눴고 중국이나 러시아 기준은 4개로 나누는데 이건 뭐 중요한 거 아니고 아무튼 그래서 한국의 KF-21은 4.5세대 예. 4세대의 특징과 5세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세대만큼의 스텔스 성능, 저기 레이더에 걸리지 않는 성능, 요거는 아직 부족한데 전자장비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만들어져서 5세대급이다 해서 4.5세대거든요. 약간의 스텔스? 예. 예. 근데 6세대는 대체 뭐냐? 네. 사실 아무도 몰라요. 아, 몰라요? 왜 모르냐면 네. 6세대를 만들고는 있으나 아무도 모르는 이유가 앞서 말한 그 세대가 다른 조건 있잖아요. 이전 거보다 혁신적으로 발라지거나 엄청나게 뛰어난 것들이 증명되면 그때부터 걔는 새로운 세대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도 로키드 마틴이나 뭐 보잉이나 6세대 전투기를 뭐 미국 정부에 제안을 한다. 그래서 뭐 요상하게 생긴 디자인 뭐 제안을 했다. 이런 거 나오는 게 그런 예. 이유예요. 예. 아직 가보질 않아서. 네. 그런데 지금까지 저 같은 언론인들이 추정하거나 이야기를 하는 걸로 예. 6세대 전투기의 핵심은 거리입니다. 거리. 연비라고도 할 수 있어요. 전기차가 이제 옛날 전기차는 한 200km밖에 못 갔는데 테슬라 롱레인지가 나와서부터 500km 이상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 항속 거리. 예, 맞습니다. 항속거리라는 단어 아시니까 역시 뭔 좀 아시는 게 있네요. 아니 근데 그게 멀리 간다고 해서 차세대면 예를 들어서 됐다 큰 비행기 하면 연료 많이 들어가니까 멀리 가잖아요. 예. 그게 6세대의 특징이 됩니다. 요게 대해서 약간 왜 그런다면 이게 비행기라든가 무기를 단순히 기성능이 아니라 예. 정치 상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야 돼요. 21세기의 주요 이제 중시되는 전쟁이 뭐겠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앞으로 미래의 전쟁으로 지금 사람들이 예상한 거. 무인 드론. 아예 그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붙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하도 어지러워가지고 뭐 나토도 뭐 미국이 탈퇴한다는 판에 핵심은 미국과 중국이 전쟁을 벌일 때 전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여기에 정말 중요하게 된 거고 유럽 대륙 밖에서 전쟁이 일어날 때 어떻게 전쟁을 준비해야 될 건가. 이게 중요해서 원래 5세대 전투기는 전투행동 반경, 그러니까 작전을 할 수 있는 게 대충 약간 1000km 정도까지 이제 폭탄을 떨어뜨리고 이럴 수 있다 생각했는데 6세대는 2500에서 3000km까지 갈 수 있다. 요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항공모함이 있잖아요. 네. 그 앞에까지 이렇게 배로 실어간 다음에 거기서 뜨면 되고 아니면 왜 공중급유기도 있는데 네. 굳이 자기 혼자 급유 없이 날아가야 되고 그런 필요가 있나요? 요게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이제 대표님이 다 아는데 이제 모른 척 하시는 아주 고등 미덕의 그걸 가시는데 현대전에서 미사일의 기능이 너무 높아지고 위성이 있으니까 큰 배라든가 큰 비행기 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만약에 미국이 이제 중국을 앞으로 상대할 때 어떤 비행기가 필요하냐, 괌에서 떠서 베이징을 타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보다 짧게 가면 공중급유를 하면 공중급유가 눈에 잘 띄어서 이제 폭파되고 항공모함도 위성으로 다 보니까 둔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왜 항공모함에 진짜 비용이 많이 드는 게 항공모함 자체도 크지만 그 옆에 같이 선단이 가야 되잖아요. 네. 저 호송하는 거, 앞에 봐주는 거, 그다음에 요격하는 거 다 붙어야 되니까 그래서 비싼 건데. 네. 그냥 전투기 혼자 갔다 올 수 있으면 멀리서도 예. 가성비 있게 갔다 올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 항공모함에 탑재되더라도 항공모함이 멀리서, 그러니까 중국 기준으로 했을 때 약간 괌에서 하와이 사이에 항공모함이 배치되어 있으면 중국이 그걸 공격하거나 이럴 수 있어도 미사일이 비싸지니까 제대로 많이 공격을 못 해요. 근데 만약에
미국 항공모함이 대만 근처까지 아주 근접해서 가면 그때는 싸고 저렴한 단거리 미사일로 막 쏴가지고. 미사일 막 쏴대기니까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요게 이제 영국과 이탈리아 그다음에 일본이 같이 만드는 GCAP라는 전투기고 유럽. 예. 크기나 무게가 KF-21을 2배 가까이 됩니다. 아, 이게 그렇게 큰 거예요? 예, 거의 KF-21이 한 17m 정도 했는데 이게 25m, 23m 정도 돼요. 아, 이게 이미지만 봤을 땐 모르는데. 이게 오. 사람이 있으면 실제로 보면 진짜 큰데 그러네. 사람이 여기. 예.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태평양을 건너서 이제 중국과 싸우기 위한 요런 목적 혹은 영국에서 러시아까지 직접 가기 위한 요런 목적으로 이렇게 대형화가 된 겁니다. 이거요? 예, 요겁니다. 이게 유럽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할 거다라는 뭐 청사진 같은 거죠. 예, 아직은 지금 또 요게 몰라요. 아마 이렇게 만들 건데 핵심은 날개가 굉장히 큽니다. 어. KF-21 날개 거의 2배 정도 돼요. 여기에 이제 연료. 맞습니다. 연료를 잔뜩 싣고 가서 멀리까지 가야 된다. 6세대 핵심은 항속거리 연료. 네. 그래서 이제 핵심 차세대 엔진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5세대 전투기보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연비가 좋은 거. 연비가 좋은 엔진을 항상 이야기를 하려 해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5세대 전투기에 사용되는 엔진보다 연비가 거의 2배 정도 좋아지는 이런 차세대 엔진을 하고 있고 연비도 좋아야 되고. 지금 요게 나오는 이 유럽의 6세대 전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그래도 이제 롤스로이스랑 일본이 합작을 해가지고 지금보다 연비가 20% 이상 좋아진 걸 넣었습니다. 아, 롤스로이스랑 일본. 예, 일본의 IHI라는 회사가 같이 만듭니다. 근데 유럽도 보면은 공동 개발한다고 해요. 네. 예전에 그 유로파이터도 네. 사실은 공동 개발이었고. 네, 맞습니다. 이게 뭐 비용 때문에 그런 거예요? 뭐 공동 개발하면 더 뭐 개발 속도가 빨라져요? 어떤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를 감당하기 어려운 유럽이 선택한 방식이 공동 개발인데 조별 과제의 문제점도 같이 있다. 날로 먹는 애 있고. 네. 혼자 열심히 밤새는 애 있고. 네. 그래서 이제 프랑스가 고집스럽게 독자적으로 전투기를 만들고 라팔. 예, 영국의 유로파이터는 지금 유로파이터나 GCAP는 항상 파트너를 찾아요. 근데 항상 프랑스가 먼저 개발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비용도 더 줄어들어요. 그럼 프랑스가 뭐 잘해서 그런 거예요? 프랑스가 독자적으로 하는 건 사실 자기 자존심 때문이랑 산업적인 이유가 있는데 프랑스는 그 우리로 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 할 수 있는 스네크마, 뭐 샤프란이라고 하는 엔진 업체가 있고 네네네. 그다음에 탈레스라고 해가지고 레이더 업체도 있어요. 그래서 그 국제 공동 개발을 할 때 엔진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레이더도 우리가 먹어야 되고 안 그러면 우리 그 프랑스 국내 방산업체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자체적으로 해야만 그 산업이 돌아가니까. 네. 근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라든가 이탈리아랑 이렇게 공동 개발할 때 뭐 전자장비 네가 해 엔진도 만들게 이렇게 했는데 프랑스는 그걸 용납하지 못해서 이 프랑스랑 영국이 다른 길을 가는데 결론적으로 효율이 낮은 거는 이제 이 공동 개발입니다. 조별 과제 밀리터리 매니아든 다 아는데 공동 개발이 어느 정도 느리냐 일반적인 개발보다 한 5년 정도 느릴 수도 있어요. 거의. 이 나라 저 나라 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네. 의견 합치도 잘 안 되고 네. 어느 회사 같은 경우에 사장님이 야 열심히 해 본부장들 다 모여 내 방으로 다 따라와 하면 되는데 네. 국가가 다르면 네. 그것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라마다 요구하는 게 달라가지고 지금 이 비행기도 사실 문제가 있습니다. 그 우리가 KF-21이 네. 아직 이제 차세대 전투기가 나오면 이제 우리 KF-21 수출길이 막히냐 이런 걱정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러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이게 너무 크니까 용도가 다르겠네요. 그것도 있고 수출이 잘 안 될 거다. 이렇게 크면 KF-21 가격이 3배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거 솔직히 어디다 써요? 물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렇게 장거리 비행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영국 본토에서 러시아를 막기 위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기 이탈리아도 개발하거든요. 예. 이탈리아는 그렇게 큰 비행기가 필요 없어요. 위치적으로. 네. 지중해 연안이나 이런 거 막으면 돼가지고 이탈리아는 억지로 끌려가서 언제 떨어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 이런 식으로 해서 너무 크고 무거우니까 사실 이거를 사우디한테 이거를 사라고 그다음에 이제 물주로 해달라고 이미 영국이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거기는 독일은 안 들어가요? 그럼 이 공동 개발에? 독일과 프랑스는 FCAS라고 요거랑 비슷한 거를 만들려고 했는데 거기는 공동 개발의 파토가 얼마 전에 났어요. 요거는 그러면 영국, 이탈리아, 일본. 네. 예, 일본이 여기 끼어 있습니다. 일본도 혼자서 차세대 전투기를 만들 예산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너무 비싸니까 사실 KF-21과는 시장이 다르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잘 안 될 것 같아. 이것도 조별과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사를 보니까 그런 내용도 있어요. 6세대 전투기 개발비가 150조 원. 정말 KF-21 개발비가 얼마죠? 8조 원입니다. KF-21이 개발비가 8조 원인데
6세대 전투기는 그러니까 외신 보도를 보면 150조 원 든다. 그래서 어떤 국가도 6세대 전투기 개발비를 단독으로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런 지적들이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합리적인 지적이에요? 사양을 그렇게 만들면 그럴 수밖에 없고 KF-21 같은 경우에는 개발비가 싼 이유가 엔진을 개발 안 해서가 제일 크고 아직은. 엔진을 수입해서 쓰는 거니까 그 다음에 성능 요구 성능 제가 KF-21 했을 때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최대한의 성능 하지만 그 성능과 그 일정을 타협한 성능이기 때문에 최적화된 것이 최고의 성능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이런 차세대 전투기 이런 것들은 다 지금 존재하지 않는 기능이라든가 성능을 요구하다 보니까 개발비가 폭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KF-21이랑 6세대 전투기를 미리 비교해서 이건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게 어불성설인 거고. 네, 맞습니다. 나오지도 않았고 네. 용도도 다르고. 네. 저는 KF-21이 50년 이상 생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쵸. 지금 뭐 F-16도 그렇고. F-16이 50년을 갔어요. 그러니까 몇십 년을 울고 먹는데. 네. 그 사이에 또 사실은 업데이트 하면서 뒤에 알파벳 붙이잖아요. 네, 그리고 그러면서 점점 가성비가 경쟁력이 생깁니다. 우리가 생산 라인만 유지할 수 있다면. 아, 그러니까 단가를 계속 떨어뜨리면서 네. 대량 생산이 되고 네. 수출도 많이 하고 또 업데이트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이 전투기가 국산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네. 하죠. 그러면 이 측면에서는 어때요? 필요성 측면에서 우리도 지금 5세대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4.5세대를 선택을 했는데 5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 건너뛰고 우리도 6세대를 준비해야 하는 건지는. 기사로는 짧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도 차세대 전투기 연구를 준비해서 예. 2032년까지 차세대 전투기 플랫폼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예. 이 플랫폼이 뭐냐면 비행기인데 날지 않는 비행기예요. 모형은 아닙니다. 잠시만요. 예. 비행기인데 날지 않는 비행기면 탕수육인데 먹지 않는 탕수육 이런 겁니까? 맞습니다. 탕수육으로 치면 우리가 탕수육을 처음 만들어 보기 때문에 이 탕수육을 진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배합이라든가 고기 양 같은 거를 연구를 하는 프로젝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실물 크기의 비행기 모형을 만드는데 이것은 완전한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앞서 말한 유럽산 스텔스 전투기 같은 완벽한 스텔스 설계를 적용하고 여기에 레이더도 달아요. 그리고 사람이 타는 캐노 조종석도 있고 조종석 유리도 다는데 엔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로 따른 컨셉카. 네. 컨셉카가 사실 자기 동력이 없는 것처럼 근데 항공기가 스텔스라든가 이런 레이더에 안 잡히는 거 형상이라든가 소재가 중요하니까 예. 그걸 먼저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거를 2032년까지 연구를 한 다음에 앞으로 방향성이 개선될 결정될 건데 솔직히 말하면 지금도 지금 개발하신 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분들이 갑론을박하고 싸우는 주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안은 KF-21을 개량해가지고 4.5세대인데 5.5세대 그러니까 지금 F-35 같은 미국 전투기보다 성능이 조금 더 좋은데 6세대가 아닌 거를 만들자는 거예요. 이런 건 어떻게 하냐면 KF-21을 만들 때 그 설계하신 분들이 많이 아쉬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요소를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내부 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스텔스를 중요하게 만든 요소 같은 건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는 이런 기능이 이런 거를 확장을 할 수 없는데 예. KF-21은 그걸 확장할 수 있게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안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안에 무기를 집어넣고 이런 것들이 아니면 이제 각 그 모서리 같은 데다가 전파업스 페인트 같은 걸 바르고 그 다음에 엔진도 국산 엔진 같은 걸 장착해가지고 5.5세대로 가자 이러면 20년 뒤에도 6세대가 나와도 6세대보다는 가격이나 성능은 가격은 저렴하고 성능은 약간 떨어지지만 대중화되어 있다. 5.5세대를. 네. 그걸로 가자는 의견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의견은 이제 이것도 이제 거의 고급 정보라서 이런 유튜브에 이런 내용이 나왔다는 것도 많이 당황하실 건데 6세대를 처음부터 만들어야 된다. 4.5세대를 지금까지 계속 업그레이드 하다 보면 예. 그 경쟁에서 뒤처지고 경쟁 국가들이 더 좋은 걸 만들어 놓으면 이게 설 자리가 없다 해서 아예 새로운 걸 처음부터 만들자. 그리고 6세대 전투기 만들 때 150조 원 든다 했는데 한국은 그거보다는 싸게 만들 수 있지 않는가. 우리의 그런 DNA가 있다. 예. 싸게 빨리빨리 할 수 있는. 이런 주장이 서로 지금 사실은 내가 맞다, 네가 맞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이게 대한 결정은 사실 한 4, 5년 있다가 결정이 될 건데 제 개인적인 이야기 생각으로는 대한민국 K방산의 경쟁력과 가성비는 사실 최고의 무기를 낸 게 아니라 일단 만들고 업그레이드를 해서 개량한 걸 내주고 이러면 이제 만족하고 이런 서비스라든가 아니면 가성비 있기 때문에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 가능은 하겠지만 너무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존 거를 업그레이드 하자 이런 쪽이 가깝지만 요거는 확정된 게 아니고요. 아직도 치열하게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게 또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진짜 고급 정보인데 네. 그 유인기와 무인기의 싸움 그리고 업체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전투기를 많이 만들고 있는 건 사실이고 T-50이랑 KF-21 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들잖아요. 예. 근데 스텔스 비행기는 사실은 대한항공이 더 잘 만듭니다. 오. 왜 이렇게 됐냐면 대한항공이 지금 비행기를 만드다가 군용기를 만든다는 거 모르시는 분도 많을 거예요. 뭐 맨날 뭐 이것저것 하겠다라고 선언은 많이 하는데 우리가 뭐 이렇게 딱 확인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스텔스 무인기를 대한항공이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인기 드론이죠. 네, 그거를 이제 국방과학기술연구소가 만들어서 그 스텔스 전투기 들어가는 소재라든가 뭐 부품이란 페인트 이런 걸 어떻게 바르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기술력이 좀 있어요. 아덱스에서 그 전시 했습니다. 하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아덱스 가셨으니까 또 아시는구나. 그런 것들 때문에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는 야심이 좀 있는 거예요. 요 기술을 활용해서 잘 레버리지를 찾으면 또 한 단계 회사가 성장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거네. 예전에 그 탑건에서 나왔던 대사처럼 지금 누가 유인기 전투기를 모느냐. 다 예. 이제 드론 시대인데 예. 그때 되면은 천문학적인 돈 들여서 우리는 6세대 할 필요 없어. 우리가 미국이라든지 남미까지 전투기 날려야 되는 거 아니잖아. 네, 맞습니다. 그 돈으로 무인기 더 잘 만들자 이럴 수도 있는 거네요. 예, 요게 바로 그 반대는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 계획이 그 사람이 탄 비행기 앞에 날아다니는 이 무인기를 카이가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만들 것인가, 대한항공이 만들 것인가, 요게 또 볼만한 싸움거리입니다. 경쟁. 예, 원래 무인기에서의 강자가 대한항공이고 사람이 타는 유인기에서는 또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좀 크기 그쵸. 때문에 지금 둘 다 KF-21과 같이 작전할 수 있는 무인 전투기에 대해서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직 이제 승자가 결정이 안 났고 각자의 기술력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 승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요게 KF-21이고. 예, 이 앞에 이제 요거는 FA-50 예, 경공격기. 예, 그러니까 요 뒤에 탄 사람이 이런 거 이제 조정할 수 네, 있는 맞습니다, 거고.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만드느냐가 이제 또 핵심이 되네요. 네. 한국 항공우주산업 입장에서는 사람이 타는 무인기랑 같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자기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서울에어쇼에서 보셨듯이 스텔스 무인기를 최초로 이제 국내에서 만들어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기술력이 앞서 있고 연구도 많이 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싸움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 생각엔 아마 이제 둘이 협력을 하게 될 가능성이 제일 높지만 만약에 하나 이게서 대한항공이 주도권을 잡게 된다면 이 판도가 또 한국 방산업계 판도가 바꿔지는 대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또 있겠네요. 네. 그 지금 뭐 대한항공이 그냥 기술력만 자랑하려고 개발하는 건 당연히 아니고 여기 채택이 돼서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네. 근데 이게 그러면은 꼭 한 개 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체계 아니에요. 통합을 해야 돼서? 한 개 업체만 참여한다는 게 결정이 안 돼서 제 생각에는 둘 다 되거나 아니면 크기랑 성능이 다양한 여러 종류의 이런 무인기를 통합하는 걸로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요거는 대한항공이 만들고 요거는 카이가 만들고. 네, 맞습니다. 그 체계만 통합을 하면 다 같이 그냥 윈도우 쓰거나 네. iOS로 통합하면 되니까. 맞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사실 요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 그 요것도 한 대도 이렇게 거기 하라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요 시장이 사실 유인기 시장보다 더 중요한데 사실 생긴 게 그렇게 멋있지 않고. 아니 근데 이게 그렇게 간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군용 차량도 옛날에는 그 아세아 자동차, 네. 기아차, 네. 그러니까 독점 공급을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니, 하물며 자동차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게 무인기를 여기저기서 만들면 나중에 이게 체계 통합이 잘 될까 모르겠네요. 요거에 대해서도 사실은 이 가능성이 있는 게 이 사람이 탄 것보다 싸고 더 많이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무인기는 과거의 그 KF-21이라든가 F-22 같은 이런 전투기랑 달라요. 몇 년간 쓰고 신기술이 나오면 도태되고 대량 생산이 필요합니다. 이건 미국도 이렇게 채택을 하고 있어가지고 요 산업에서 앞으로 이제 항공 쪽에서는 막대한 산업적인 기회가 올 것이고, 저 같은 매니아, 솔직히 말하면 이제 밀리터리 매니아 입장에서는 무인기 별로 멋이 없거든요. 사람이 탄 게 사실 좀 멋있어요. 그죠. 덕후들은 네, 사람이 그런데 몰아야지.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이 무인 혁명이 사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AI 엔트로피라든가 챗GPT가 바꾸는 것만큼 엄청난 변화랑 그리고 엄청나게 막대한 시장이 오기 때문에 투기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그렇죠. 또 다가올 미래이기 때문에. 네. 근데 아마 여기까지 들으시고 조금 비판적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게 뭐냐면 항상 그런 댓글이 달립니다. 아니 그래봐야 KF-21 엔진도 못 만드는데 엔진이 수입인데 심장이 수입인데 그게 어떻게 뭐
토종이고 국산이냐. 근데 어찌됐든 간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주도로 이제 엔진은 또 국산화를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롤스로이스 엔진으로 쓰자. 영국이 우리나라를 상대로 로비전을 벌인다. 근데 지금 엔진은 G 거죠. 네, 제너럴 일렉트릭이 만드는 면허 생산합니다. 근데 갑자기 영국 롤스로이스가 왜 갑툭튀로 나오는 거예요? 요것도 사실 롤스로이스 그 담당하는 한국 지사장님한테 제가 직접 취재를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역사가 있어요. KF21의 엔진을 선정할 때 사실은 롤스로이스의 엔진을 선정할까 아니면 제너럴 일렉트릭을 선정할까 요게 대해서 고민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제너럴 일렉트릭의 조건이 더 좋다고 생각해서 그걸 채택을 했습니다. 이때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수출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유리하다는 걸로 여러 가지 한국에 설득했는데 가격이 비쌌어요. 그래서 이제 롤스로이스가 일단 1패를 했는데 예. 1패를 하고 나서도 여전히 한국 시장에 대해서 미련이 있는 거죠. 왜? 저거 KF12 잘 팔릴 것 같은데 이런 거요. 두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게 맞고 두 번째로 롤스로이스 같은 영국 회사잖아요. 예. 이 롤스로이스는 항상 해외 파트너를 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항공기용 제트 엔진 중에서 사실은 전투기에 다는 거 말고 우리가 이제 맨날 해외여행이나 뭐 국내 뭐 제주도 갈 때 한 비행기 탄 여객기용 엔진 네. 이 시장이 엄청나게 크고 그렇죠. 제너럴 일렉트릭, 플래닛 휘트니 이 두 개가 미국 회사, 그다음에 롤스로이스가 영국 회사인데 영국 회사 항상 밀려요. 크기나 개발 능력 면에서. 그래요. 근데 롤스로이스의 장기는 해외 파트너랑 같이 힘을 합쳐가지고 현지화라기 공동 개발, 리스크 쉐어링 개발을 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많이 혜택을 본 국가가 바로 일본이에요. 일본이 롤스로이스랑 이 여객기 엔진을 공동 개발했는데 이게 장사가 굉장히 잘 돼서 시장 점유율을 꽤 높였거든요. 그리고 영국 입장에선 제2의 일본이 필요하다. 그것을 한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KF21을 롤스로이스랑 같이 공동 개발하면 이 경험으로 해서 이제 군용기뿐만 아니라 민수용까지 진출하겠다는 비전이 있었고 지금 현재 결정이 된 건 아닌데 이렇게 어프로치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공동 개발하자. 이게 제너럴 일렉트릭도 비슷하게 있어서 제너럴 일렉트릭 입장에서는 한국한테 그 엔진 기술을 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경쟁자가 생기잖아요. 일단 자기들이 KF21 엔진을 공급하는데 하나에 그렇죠. 뭐 300억, 400억 합니다. 그 엔진 비싸요. 그런데 얘가 한국이 다른 나라랑 파트너십을 하면 이 민수 시장에서 뺏기잖아요. 네. 그래서 민수 시장을 뺏기지 않고 하기 위해서는 제너럴 일렉트릭이 군용기 너희들 독자 개발하는 거 괜찮아. 대신에 니들이 엔진 기술력이 높아지면 민수 시장에 할 때 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랑 협업을 하자. 롤스로이스에 가지 말고. 이런 식의 딜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 입장에서 보면 어찌됐든 간에 경쟁 붙일수록 좋은 거잖아요. 맞습니다. 좋은 혜택도 받을 수 맞습니다. 있는 거고. 다만 이게 IP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나 제너럴 일렉트릭이나 둘 다 우리 KF21에 들어간 엔진을 국산 엔진을 할 때 저작권, 지적 재산권을 그 나라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걸 지금 좀 꺼려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주항공청과 그다음 국방과학기술연구소 그다음 방위사업청 셋이 이 한국 KF21 엔진을 어떻게 만들지 작년까지 이야기하고 올해부터 이제 연구가 시작되는데 지금 이야기되는 거는 한국이 IP를 가지되 이런 해외 업체들을 단일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들이랑 기술 협력을 해가지고 저작권을 우리가 가진 방식으로 개발하자라는 게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100% 독자 개발이면 좋겠지만 비용이나 시간이 오래 걸리니 협력 생산을 하면 더 좋은데 대신에 그래도 그 저작권, 특허권은 우리가 가져야 해. 그래야 나중에 수출할 때도 유리하니까요. 특허권이나 저작권을 가지면 이게 독자 생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했을 때 뭐 카뷰레터라든가 실린더 같은 걸 수입을 한다 해도 그걸 통합하면 이게 국산 차이듯이 우리가 엔진을 통째로 수입하는 게 아니라 일부 부품을 따로따로 필요한 것만 수입하면 그 정도로 우리가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고 수출 통제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특정 우리가 영국이랑 같이 한다, 미국이랑 같이 한다 이렇게 결론이 안 나고 개별 기술별로 하겠습니다. 이건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주도합니다만 독자 개발하는 게 나으냐, 같이 개발하는 게 나으냐, 또 그건 누구랑 하는 게 나으냐 선택지는 3개예요. 그래서 어렵네요. 지금 현재 결정이 이미 된 거는 이제 그러니까 완전 공동 개발. 그래서 이제 브랜드명을 같이 쓰고 이 정도의 수준은 일단 안 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랑 그다음에 두산 에너빌리티 요새 핫하잖아요. 네. 걔 그 발전용 터빈을 유명한데 가스터빈. 같이 협업을 해서 이제 정부 원팀으로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요럴 수밖에 없어요. 엔진 이야기할 때 작년만 해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만들어야 된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다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댓글 다신 분도 많았는데 전 그거 보고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거 다 아마 투자자들일 거예요. 그 투자자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게 저는 진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팔이 안으로 굽으니까. 예, 이게 뭐가 있냐면 대한민국의 추진공학회라고 해서 제트엔진 만드신 분들이 모이는 학회가 있어요. 강릉에서 제트엔진 만드신 분들이 다 모였는데 진짜 네네네네. 강당 조그만 거 하나 채웁니다. 그렇게 많아요. 아이 적죠 한 200명 아, 적은 거예요? 적죠 200명 이거 저희 반도체 연구하신 분들은 몇십만 명 되지 않나요? 저희 IT 업체 다니신 분들은. 네네네. 근데 한국에서 엔진을 개발할 수 있는 인력 자체가 너무 작아서 하나가 혼자 하고 두산이 혼자 하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겁니다. 다 같이 해야 돼요? 예, 다 같이 하고 정부가 한 원팀이 돼가지고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엔진 개발하는 분들 다 모아서 만드는 게 이 KF21 엔진이에요. 근데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제 주주분들이 아니다 하나가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아니다 두산이 주도권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크게 착각하시는 거고 원팀으로 간다. 아, 그래야 한다. 네. 워낙 사람이 적습니다 저희가. 그러면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어느 정도는 개발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왜 옆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끼어들어야 해?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아예 원천적으로 네. 같이 하는 게 인력 네. 측면에서나 그리고 두 개발력 회사가 측면에서. 서로 강점이 다릅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제트 엔진을 띄워보고 하늘에 날려보는 걸 많이 했다. 이 시험 평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 하늘에 제트 엔진 가다가 중간에 멈추면 어떻게 해요? 그거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시험 생산은 많이 해봤다는 거예요. 한화가. 그 이밸류에이션 그다음에 그 QC 비행 날아가는 제트 엔진에 어떤 게 필요한가? 요 측면에서 저희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한번 가보려고 했거든요. 네. 저희한테 한 3번 정도 문의가 왔어요. 유튜브로 그거 탐방 영상 제작해 줄 수 있는, 저 가겠다 했죠. 좀 내 협찬 좀 해달라고. 근데 연락이 없습니다. 사실 작년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그 미디어 쪽에 많이 신경을 쓰셨다고 올해는 잠깐 여유가 없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아쉽습니다. 왜냐면 저희도 이제 밀떡들이 많이 보는 네. 채널인데. 그 가시면 엔진을 지상에다가 딱 장착해 놓고 전투기에 장착하기 전에 시운전하는 거. 그 불 붙여갖고. 예, 불 붙여하는 거. 하는 거. 그 소리가 이 녹화나 그 영상으로 보는 거랑 차원이 다릅니다. 충격파가 귀에 빡빡 가요. 아, 그런 거 한번 느껴보고 싶습니다. 진짜요. 근데 일단 그게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강점이고 두산 에너빌리티 단점은 또 터빈, 제트 엔진과 거의 똑같은 가스 터빈을 만들었는데 그쵸. 이걸 하늘에 날려본 적은 없어요. 날려본 이 좀 여러 가지 다른 조건이라는 등 설계가 생기고 소재 부분에서 좀 다른데 대신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제트 엔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소재거든요. 예. 그 소재는 아무도 안 가르쳐 줍니다. 국가 기밀보다 더 중요한 거고 구성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재료를 써야지 요게 다 맨 땅에 헤딩을 해야 됩니다. 소재. 네.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 발전용 가스터빈에서 IP 그러니까 설계만 독립한 게 아니라 이 소재도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서 그렇죠. 이 소재를 어떻게 발굴하고 하는 거에 따라서 이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항공기용 제트 엔진에 쓸 소재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지금 가지고 있냐? 없어요. 다만 지상에서 쓰는 거에 그 소재를 개발해본 그 소재 찾아본 이게 완전 노가다에 가깝습니다. 진짜 조성을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이게 적합한지 검증을 해야 돼요. 그거를 한번 해봤으니까 이제 항공기에 들어갈 적절한 소재도 두산이 잘 찾을 수 있다. 요게 강점입니다. 하여튼 이거는 국산화가 더 잘 되는 쪽으로 또 협력이 필요하면 또 네. 협력을 해야 된다는 네, 걸로.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KF21을 공군만 쓰려고 만드는 건 아니고 네. 수출이 돼야 또 이제 규모의 경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야지 이제 단가도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중동 지역 아까 말씀 많이 하셨어요. 아랍에미레이트가 이런 기사가 나왔는데 프랑스죠. 프랑스 네. 라팔의 F5 버전 요거 수입을 조금 이렇게 검토를 했었는데 거기에서 뭔가 좀 삐걱대나 봐요. 이건 어떤 뒷이야기가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이제 일단 라팔이 뭐냐 그리고 라팔의 개발비 이야기를 아시려면 요거를 이제 보면서 설명해야 됩니다. 라팔은 1980년대 처음 만들어졌는데 지금도 잘 팔려요. 잘 팔린 이유는 이게 라팔이에요? 예, 맞습니다. 규모의 경제를 달성해가지고 옛날에는 이게 수출이 잘 안 됐다가 한두 고객이 사니까 너도 나도 지금 몰려들어서 아주 잘 팔리고 있어서 그러니까 라팔도 초반에는 네. 만들어 놨는데 수출이 안 된다. 거의 계속 10년 많았죠. 동안 안 됐습니다. 응. 그러다가 지금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전투기 중 하나예요. 이게 F-16한테 완전 밀렸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진짜 잘 나가고 지금 오. F1에서 시작해서 지금 20년 동안 F1, 2, 3, 4까지 했는데 5가 요거예요. 지금 옆에 가오리 같이 생긴 거 이거요? 보이시죠? 예. 이게 라팔이에요? 아니요.
이게 무인 전투기인데 드론. 네, 제가 앞서 KF-21 뭐 무인 전투기 중요하다 아. 했잖아요. 라팔도 똑같이 가려고 하는데 요 돈을 중동한테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라팔의 같은 편대로 네. 무인기까지. 근데 무인기- 이거를 중동에 투자를 받아서 예. 돈 많이 드니까. 요렇게 가려면 그러니까 요렇게 무인기랑 같이 작전을 하려면 무인기만 만들면 되는 게 아니라 라팔도 업그레이드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같이. 네. 요거를 하려는데 이제 그 돈이 생각보다 많이 드는 거 하나랑 그다음에 소스 코드를 이전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 소스 코드라는 게 핵심 기술 중에 뭐가 있냐면 라팔 전투기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얘가 핵무기를 운용해요. 라팔 전투기가 맞습니다. 여기다 그걸 달 수가 있어요? 핵미사일을 달아요. 이거 좀 중소형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핵무기 정도 달리면 좀 비행체가 커야 되잖아요. 그 F-15나 막. 핵무기를 달 수 있는 비행기 중에서 이제 F-15, F-16도 다 달 수 있는데 이 라팔은 다른 지금 F-15, F-16 그러니까 미국산 전투기들은 핵폭탄을 달아요. 예. 얘는 저 그 폭격하는 지점까지 직접 가야 됩니다. 근데 라팔은 저 앞서 그 막 미사일들 일부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 스텔스 초음속 미사일을 핵탄두에 달아가지고 저기 요격 못하는 거리에서 하는 핵미사일을 멀리서. 유일하게 전 세계 유일하게 전투기의 핵미사일을 달아요. 그래서 소스 코드라고 해야 되나 이 무장 통합 같은 거를 수출국 요구한테 이거 소스 코드를 내주면 자기 핵 정보가 노출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데 이것도 또 이슈가 있습니다. 그 라팔이 이런 기술 이전이나 소스 코드 유출 문제로 이제 F8 그 아랍에미리트 수출 안 됐다 이 기사가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네. 아랍 언론에서 KF-21이 그 소스 코드 이전이 안 돼서 아랍에미리트 수출이 안 된다는 기사가 난 적이 있었어요. KF-21이요? 네. 이게 뭐 어떻게 됐냐면 라팔이 자기가 안 되니까 경쟁자도 초치려고 역정보 흘리는 거야, 막. 네. 그래서 이 디펜스 아라비아라는 그 업체에서 보도를 해서 저는 깜짝 놀라서 이제 이러면 KF-21 다 망한 거 아닌가 확인해 봤는데 그 아랍 언론이 정체가 불분명해요. 원래는 영문판 매체인데 아랍어로만 기사를 올리고 영문 기사는 안 올린 거 하나. 그 다음에 기자가 한국의 소식통에 따르면 KF-21의 기술 이전이 라팔처럼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랍에미리트에 안 팔린다고 해요. 그게 이게 기사 내용인데 제가 그럼 소식통이 도대체 누구냐? 한국 사람 중에 누구랑 이게 인터뷰했냐? 제가 아는 모든 인맥을 다 찾았는데 없어요. 그리고 사무실이 베이루트에 있는 무슨 조그마한 가정집에 있는 서버 관리하는 회사의 그 언론사 사무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쩐의 전쟁이다 보니까 좀 마타도어가 있네요. 제가 보기엔 이거 정보기가 들어갔습니다. 베이루트라고 하면 아랍에미리트랑 거의 800km 떨어져 있는데요. 레바논에 있는 언론사가 아랍에미리트 협상이 이거를 어떻게 하는지 한국이랑. 근데 그 정도로 내가 안 되면 남도 못하게 하라. 네. 네. 그래서 이제 요것 때문에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한국은 라팔과 다르게 KF-21 핵무기나 이런 건 탑재하지 않으니까 사용자가 원하는 그러니까 사용자가 요구하는 게 뭐냐면 그 각자 사우디아라비아도 그렇고 아랍에미리트도 그렇고 국산 무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미사일처럼 그런 거를 장착을 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나 이런 걸 협조를 해달라. 그리고 교육을 해달라는데 우리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F-16 사올 때나 F-15 사올 때나 F-35 사올 때나 우리 거 나중에 개발하면 달 수 있게 해줘. 어느 정도 기술 이전해줘. 국내 생산할 수 있게 해줘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또 전투기 사업도 이렇게 성장해 온 거고 네. 우리 거 수출을 하려면 당연히 그 나라도 제정신인 이상 천문학적인 돈을 쓰는데 한국한테 우리도 기술 이전해줘. 라고 할 수밖에 없고. 네, 그 기술 이전 중에 핵심적인 게 뭐냐면 그 나라의 무기 체계를 우리 KF-21을 다는 겁니다. 미사일이나 폭탄 같은 걸 만든 거를. 어느 나라나 원할 테죠. 특히 이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이게 말을 그 엠바고 걸려서 말씀은 제대로 못 드리지만 국산 항공 무장이 지금 나올 예정이고. 사우디 거. 네, 예, 요거는 이제. 하여튼 중동 국가들도 여러 가지 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거네요. 아랍에미레이트는 심지어 이미 만들어 놓은 미사일이나 폭탄이 몇 종류 돼요. 그 어떤 게 있냐면 남아공에서 만든 유도 폭탄이 있습니다. 예. 이 개발자들을 200명 정도 다 아랍에미레이트로 이주를 시켜요. 그런 다음에 자기 원래 만들던 거 완성하라 해서 아랍에미레이트산 유도 폭탄을 만들었어요. 그 남아공에서 가만히 있었습니까? 그 외교적으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항의도 했는데 지금은 약간 물밑에서 협상을 해서 일단 마무리를 했는데 어쨌든 이 폭탄을 아랍에미레이트는 KF-21 달기를 공개적으로 요구를 해서 우리가 일단 달아주겠다 했어요. 하기서 그거는 이제 우리 걸 수출을 해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전투기 같은 경우는
아무리 수출을 많이 해줘도 안 달아주거든요. 우리가 KF-21 만들기 전에 F-15나 F-16, F-35를 샀을 때 사실 우리는 국산 전투기 만들기 전에 국산 미사일을 이런 미국산 전투기에 달고 싶었는데 하나도 허락을 안 해줬어요. 고생 많이 했죠. 네. 근데 우리는 그건 해준다. 음. 기술 이전 같은 거를 해주는데 핵심 기술이나 소스 코드는 못 주지만 그 나라가 요구하는 무기를 달아주겠다. 요거 라팔은 그걸 하려다 보니까 아, 이렇게 하면 핵무기 정보까지 누출될 수 있으니까 못 해줘.가 이번 사건의 팩트인데 아무도 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해서 제가 이번에 이제 와이스트리에서 처음 이걸 좀 역시. 풀스토리를 풉니다. 이런 거 이제 뒷이야기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기사만 봐서는 행간을 못 읽어요. 네. 그냥 저는 그래서 아니 뭔가 공유하기 싫은 기술이 있나 그냥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네. 어쩔 수 없이 프랑스가 안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네. 하지만 근데 한국은 그게 된다. 민감한 핵미사일이라면. 근데 우리는 소스 코드까지는 못 줘도 너 이 미사일 장착하고 싶은 거 있어 우리가 달아줄게. 다는 방법 알려줄게. 이 정도까지 네, 가능하다. 된다. 네. 근데 그 라팔 F5 버전이 이제 5세대 전투기라고 해요. 네. 계속 이제 F1부터 F5까지 이제 업그레이드를 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 아랍에미레이트 입장에서 보면 5세대 전투기랑 4.5세대 전투기랑 라팔 F5랑 KF-21을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들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가 왜 KF-21 4.5세대를 사야 돼? 뭔가 설득되는 지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말했을 때 제가 그래서 요 사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5세대라고 지들이 말하는 5세대지 사실은 5세대가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라팔 전투기 봤을 때 이 앞에 그 앞에 귀 날개 카나드라 해가지고 요거. 조정수 옆에 조그만 날개라든가 예. 이런 것들 다 지우고 무기도 다 내장할 수 있게 공간을 새로 만들려면 동체를 반으로 자르고 늘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새로 만드는 게 더 싸요. 개조하는 것보다. 아, 지금 이게 F5 버전이 아니에요, 얘는? F5 버전이에요. 근데 그러면은 얘를 업데이트하려면 이게 불가능한 거죠. 아, 여기서 더는 안 된다? 네, 그래서 5세대라고 하는 거는 그들의 주장일 뿐이고 예. 사실은 KF-21보다 스텔스 성능이라든가 이런 업그레이드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KF-21 같은 경우에는 생긴 것 자체가 무장만 내부에 장착하면 이게 상당 부분 스텔스가 되거든요. 여기 F-22랑 F-35랑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라팔은 그렇게 안 생기고. 요런 카나드가 있으면 네. 요게 그러면은 그 레이더에 좀 걸릴 가능성이 생기고 그런 네, 거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꼬리 날개가 하나로 이랬으면 수평으로 봤을 때 아주 잘 반사가 돼요. 그래서 KF-21이 꼬리 날개가 2개가 있습니다. 이것도 2개죠. 그쵸, 그게 여기도 2개가 그렇고. 되는 게 다 스텔스 기능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요 각도 요게 핵심이라면서요? 맞습니다. 이 맞습니다. 각도가. 예. 근데 이런 거를 라팔은 절대 못 하는데 그래서 말만 5세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라팔은 이거 다 뜯어 고쳐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것도 이게. 앞으로 그런 거는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신기하다. KF-21은 그런 걸 할 수 있다. 그래서 5세대 전투기를 선택하고 싶으면 오히려 KF-21을 선택할 것이고 라팔을 절대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5세대로 업데이트하기 더 쉬운 전투기가 뭐냐? 네. 이걸 보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프랑스는 왜 이렇게 주장을 하냐면 사실은 마케팅 용어라서 우기면 다 되니까 예. 5세대가 될 수 없는데 얘가 5세대 된다고 우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것이 법으로 정해지거나 어디 협회에서 정한 규칙이 아닙니다. 그냥 그쵸. 언론인들이 정하고 이런 거니까서 그래서 중국 기준으로 봤을 때 KF-21은 3세대고 F-22 전투기는 4세대예요.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기준을 따로 쓰니까요. 이런 식으로 돼 있기 때문에 업체에서 말하는 그러네. 내용이나 홍보하는 내용을 그대로 믿으면 안 돼요. 왜 그 반도체도 뭐 10나노, 3나노, 2나노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마케팅 용어에 가깝대요. 네, 그래서 뭐 2나노인데 2나노라고 한 게 이제 3나노짜리 2개를 약간 겹쳐서 하면 2나노 정도의 정리 더 나오고. 이게 또 업계에도 용어일 수도 있고 예,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네, 그래서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현혹하는 마케팅적인 용어 방사에서 굉장히 많으니까 자주는 아니라도 가끔 약간 깊게 파는 이런 저 같은 매니아들 보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김민석 특파원의 네. 에비에이션 위크, 김민석 특파원의 그리고 한국 국방 안보 포럼의 네. 연구위원으로서 또 이런 조언을 듣는 거고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예. 4월에 폴란드랑 정상회담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제 폴란드 하면 참 우리한테는 고마운 고객이에요. 큰손. 폴란드가 KF-21까지 도입할까? 이런 전망들이 좀 있거든요.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40%이고 그럼 이게 60% 70%까지 올리려면 한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 지금 폴란드의 FA-50PL이라고 하는 그 카이에서 만드는 경전투기가 지금 수출이 예정돼 있어요. 다만 안타깝게도 이게
납기가 한 1년 정도 밀렸습니다. 그 한창 러우 전쟁 터지고 나서 FA50 바로 배송 총알 배송 해주지 않았었던가요? 그거는 이제 기본형이고 폴란드가 업그레이드 해줘라 해서 업그레이드한 다행은 이제 사실은 이제 올해부터 배달시켜야 되는데 그게 PL 폴란드 버전? 네, 그게 내년으로 미뤄졌어요. 그 우리가 K방산할 때 납기가 항상 중요하다 그쵸, 이렇게 그쵸, 말씀드리는데 이 납기가 늦어진 게 너무나 굴욕적이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왜요? 왜 늦어졌어요? 납기가 늦어진 이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폴란드가 FA50에 요것도 달아주고 저것도 달아줘. 근데 다 미국산 부품이었거든요. 미국에서 개발과 납기가 늦어지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늦었어요. 다만 그 여러 가지 요구 중에 이제 폴란드 버전 어쨌든 이제 완성이 되고 지금 미국에서 마지막 테스트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 폴란드 버전 FA50 PL이 납기가 되고 폴란드 공군이 운용을 시작하면 당연히 KF21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40%라고 하는 거는 이 우선은 폴란드 수출해야 되는 FA50 PL 버전의 수출이 잘 돼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폴란드는 KF21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 번 느끼는 게 그거네요. 역시 공대공이든 공대지든 우리 미사일이 같이 있어야 수출이 더 빠르고 용이해진다. 요것도 이제 또 무슨 이야기가 있었냐면 사실은 이 FA50에 먼저 국산 레이더를 달고 그 LIG DNA에서 만든 레이더나 아니면 하나 시스템에서 만든 레이더를 폴란드에 제안하려고 했는데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 미국산 무기랑 이게 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국산 무기를 한국산 레이더에 연결되는 게 그때 당시에는 KF-22 완성 중이라서 약간 리스크가 있어서 그때 당시에 카이 대표님이 이러면 이 신뢰성이 없는 한국산 무기라든가 장비를 사면 고객들이 안 좋아한다.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레이더랑 미사일을 많이 만드는 RTX사랑 협력을 해서 RTX사에서 미사일이랑 레이더를 들여오자라고 결정을 한 게 과거 결정이었는데 문제는 RTX가 우리랑 계약할 때는 우리랑 계약하는 게 좋아. 니네들이 국내 개발하면 우리보다 훨씬 늦게 배달해. 하는데 얘네들이 개발도 늦어지고 납기가 늦어지니까 그 와중에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만든 국산 FA50에 달 수 있는 레이더는 거의 완성돼 가요. 제가 보기에는 이 RTX사가 우리 경쟁자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사실은 늦게 나오는데 거짓말을 친 거에 가깝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걸려있는 판이고 경쟁도 치열하고 이게 또 국가 대항전이 되다 보니까 어렵고 특히 또 이거 뉴스를 소화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행간을 읽어야 하는데 배경 지식이 또 있어야 하고 곤모술수가 난무하는 직장인데 저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지금 제가 말한 것도 아마 이제 RTX 한국 지사분 분이 또 전화를 받을 건데 그거는 또 제가 어쩔 수 없고 요렇게까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하는 건 이제 한번 이 투자 관점이나 얼마 전에 이런 게 방산의 관점을 가지신 분들한테 약간 팩트를 전달하거나 그쵸. 이 시야를 좀 높이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큰맘 먹고 이런 백그라운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우리의 방산 산업이 정말 약했을 때는 관심도 없었고 뭐 정확하게 몰라도 상관없었지만 이제는 우리의 방산 산업이 엄청 커지고 있고 또 투자자분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많은 주주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저희 경제 또 지식을 쌓아 올라가는 그 Y스트리트에서도 이런 지식 정보를 김민석 특파원님과 같이 또 계속해서 풀어나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Y스트리트에서 제가 영상을 계속 보는데 다른 업계 분들이 너무 잘 지식을 해서 제가 배우는 것도 많아서 고맙습니다. 이 출연을 할 때 이 정도 이야기까지는 해드려야 되겠구나 생각을 한 것도 있었습니다. 역시 Y스트리트 좋은 채널입니다. 좋은 채널입니다. 김민석 기자님 최고. 네. 에비에이션 위크의 특파원이자 한국 국방안보 포럼의 연구위원인 김민석 위원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란 전쟁이 터지고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투자 기회가 생깁니다. 그럼 넥스트가 어디냐? 에너지 투자구나. 세계 최고의 투자자가 에너지 사업에서 오랫동안 투자를 하고 있고 거기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어서 부를 쌓는 것을 우리가 결과만 알고 있는데 과정을 한번 보자.